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우리 교재로는 먼저 이제 7페이지부터 먼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얘기 시작은요.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거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라고 하는 규제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건물 지을 때 옆으로 펼치지 마라 이런 규제이고요. 용적률은 위로 쌓아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저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상가로, 공장 등으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는 규제가 소위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의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크기 규제에서 소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는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 계획을 이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소위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 멋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했을 때 한해서 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획을 묶어서 관리계획, 그중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관리계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 나중에 이제 볼 텐데 21개 있어요.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 항상 갖게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먼저 용도 지역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한편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꿔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을 바꾸는 방식도 있고요. 그 토지 위에다가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도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것이고요. 총 나중에 11가지 종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다 우리 모르죠. 자, 그런데 기본축은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적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용도지구 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용도 지구도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되면 이때는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용도 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용도 지역 그리고 지구 모두 행위 제한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관리계획 용도구역이라고 해서 용도구역은 종류가 일단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용도구역도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소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용도 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일단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구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되게 되면 이때는 용도 구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용도 구역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용도 구역이요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총 5개. 이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구도심지 개발이 돼 있는데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주로 용도 구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가장 대표 값이 될 텐데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모두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그거죠. 우리 시험 용어로 접근하실 때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가 있는데 문제 출제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든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도 이것은 용도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뒤에서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관리객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할 때 항상 깔아주는 것이 지금까지 두 번 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틀리게 답을 뽑았어요. 즉 개발 제한 구역은 용도 구역 즉 관리객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또 뒤에서 공부하게 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용도 구역이 아니다.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관리객 이걸 이름하여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객 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객 기반 시설의 계량에 관한 객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요건 나중에 이제 요것도 이제 관리 계획이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된 규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관리계획 총 7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주로 문제 삼는 5개 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게 규제가 참 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주된 논의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등이 되게 되면 그 토지에서는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자,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는 것은 마을 전체와 관련된 규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 위에다가 학교를, 공원을, 녹지를 만들기로 하게 되면 그건 특정 토지 소유자에게뿐만 아니라 그 옆에 토지 소유자까지 모두 강력한 어떤 규제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 정도고요. 5번째 관리 계획이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결국은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리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관리 계획 이게 이제 소위 국토계획법에서 문제 삼는 관리 계획의 범주가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등을 통해서 따로의 공부를 하고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문제가 되는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 그리고 지구 단위계획까지 5개 해서 이들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 이제 용도지역은 토지마다 무조건 존재하는 개념이고요. 그 위에 경우에 따라서 용도지구 있을 수 있고요. 그 위에 용도구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위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기반시설에 관한 항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관리계획 5개 중에서 항상 토지에 존재하는 개념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고요.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은 용도 지역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관리계획 중에서요. 이 용도 지역과 만약에 용도 지구가 충돌하면 용도지구를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면 용도구역을 그다음에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규제가 충돌하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과 지구 단위계획이 충돌하면 지구 단위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뒤에서 뭐 관련한 쟁점으로서 이 지구 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통 특정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립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계획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겠고요.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쟁점을 정리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소위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했을 때 5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 구역이라는 표현을 쓴 것 중에서 5개만 소위 용도구역 관리 계획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살을 붙여봐야 될 것이 이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이름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둘 다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요것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중심적으로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 국토계획부상 계획은 아닌데 용어 하나 나오죠.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은 수립을 하는 계획인데 굳이 있다라면 이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국가계획. 그래서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보게 되면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순서하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국가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 이 순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문 던져주니까요. 해서 자 만약에 국가계획하고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한다,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을,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소위 이제 법적 지위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할 때 또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관리계획의 내용,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의 어떤 법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 고시. 그래서 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을 이렇게 만듭시다라고 하나의 안을 확립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용도 지구를 이렇게 지정합시다라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이라고 불러요. 다음 용도 구역을 기반 시설을 지구 단계를 이렇게 수립합시다라고 하나의 아이디어 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 이렇게 해도 좋아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을 결정, 그리고 외부에 발표하게 되는 것을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요 크게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용도 지역도 기본적으로 입안에서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용도 지구도 용도 구역도 기반 시설도 지구 단계도 모두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절차 볼 텐데 뭘 외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 조사라고 하는 과정 먼저 한 다음에 입안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거친 다음에 입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빼버렸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협의 그리고 심의 등을 통해서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 시설, 지구 단계 모두 원칙적으로 소위 입안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입안에 관한 쟁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관할 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명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뜨는 건 항상 예외 파트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예외적 입안권자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논의했던 시장 군수 대신에 도지사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그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장도 입안할 수
수 있다 해서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시험 지문에 구성할 때는 국토부 장관, 소위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한 경우에 소위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시험 지문에 한 번 출제가 되는데 중요치는 않고요. 뭐 뒤에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이런 거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은 시장군수 대신에 도지사,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예요. 자, 인접시군을 포함한 위반이라고 되어 있고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만 외우셔야 돼. 자, 이 관리계획은요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외울 것은요 인접시군 포함 위반 이 정도 끝이에요. 물론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전부를 포함한다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트릭들을 쓰게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인접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자,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될 것이고요. 구리시장은 구리시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구리시 일부를 묶어서 위반하는 경우 가능하고요. 구리시장이 또 서울시 일부를 묶어서 위반하는 거 가능하다. 이건 별거 아니고 예를 굳이 든다면 우리 도로 만드는 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이고요. 이 도로 라고 하는 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혼자서 위반을 하게 되면 구리랑 연계되는 그 공간 여기까지 서울시입니다 하고 도로가 끊기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요거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 동시 위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외울 것은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함께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또는 함께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게 뽑아주거나 딱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함께 위반. 자, 요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중심축이 되는 것은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그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 이런 게 있었죠. 앞에서 관리계획은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먼저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만드는 거.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토지 소유자한테 직접적인 규제와 관련된 것은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 이 중요한 관리계획 빨리 위반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것은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공법에서 기준 정말 많이 나와요.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가 기본계획 수립기준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뒤에 가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수립기준 뭐 지구단계획 수립기준 개발 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기준 시범도시 지정기준 등등등 뭐 국토계획뿐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묶어서 기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자 이제 입안에 제한 얘기 나올 텐데 미리 결론부터 가셔야 돼. 지금요 입안은 뭐 이거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크게 보면 시장군수라든가 도지사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보통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구를 구역 등등등을 위반을 한다는 거 이렇게 관리계획을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은 행정청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주민은 위반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은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지구 단위계획 그리고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거 겁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긴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이미 시험 문제 쟁점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자 볼까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 지구의 일종인데 뭐 공장 많이 좀 지어주세요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우리 동네 학교 만들어 주세요, 공원 만들어 주세요, 도로 만들어 주세요, 데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지구 단계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을, 아까 우리가 지구 단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규제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구 단위계획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개발 좀 시켜주세요 라는 식의 개념이 바로 지구 단위계획의 제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로 만들어 주세요. 자, 개발시켜 주세요. 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소위 공장 많이 짓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개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주민은 자, 기반시설, 지구단계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제한할 수 있다. 출제하는 포인트는요. 바로 용도구역이 나왔었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총 5가지.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관리계 5개 중에서 크게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그리고 지구단계 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해서 마을 전체 개발 등과 관련한 주민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용도구역을 제한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용도구역의 대표값이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죠. 답을 뽑았던 지문이 출제가 됐었고요. 대신 시험 지문에 주민은 기반시설 제한할 수 있다든가 지구 단위계획 이 제한할 수 있다. 이것들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항상 보통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옳게 내는 지문에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할 수 있다. 기반시설, 지구 단위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용도구역은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요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근데 최근에 문제 구성 등을 보다 보면 숫자를 가지고 괄호넣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 자, 기반시설 도로 만들면 억수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나머지는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바로 뭐죠? 자, 지구단계획이라든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기억번이 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또는 지구단계획이 나와서 3분의 2가 될 테고 니은번이 5분의 4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괄호넣기 숫자 묻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용 부담이라고 해서 뭐 길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한 번 나왔던 것이 바로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요 원래 행정청이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잘 입안하면 주민이 제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이 일정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한하는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면 당연히 제한 안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입안의 제한에 있어서도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장 엄청 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가끔씩 예를 들어 노량진의 동작구청장한테 누가 서울시장한테 동작구에 공항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어이없는 제안을 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바로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자,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내는 지문 제한자가 부담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위 입안을 위한 절차라고 해서요. 전체 그림 보셔야 돼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 보실 수는 없고요. 지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까지 총 5개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뭐 뒤에서 따로이 강조드리겠지만 지구 단위계획은요, 독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계획은 자, 무지하게 빠른 용도 지역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계획이라 부릅니다. 자, 지구 단위계획은요, 무지하게 빠른 용도 지구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계획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계획은요, 엄청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 지구 단위계획은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시험 지문 구성할 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또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다른 관리계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축은 뭐가 된다? 지구 단위계획은 어떻다?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관리계획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기반 시설 등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나머지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이런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억수로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구 단위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요. 자, 이런 지문 구성됐었죠. 환경성업도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뭐 지구 단위계 어쩌고 저쩌고 나오게 되면 다 환경성업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셔. 이런 식의 문제 구성되면 그때는 지구 단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계획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해서 제가 따로 강조를 하는 것이 지구 단위계획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용도 구역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바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방의 의견 듣지 않는다. 결론적인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거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물론 이 외에도 일정한 관리계획 바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는데 뭐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은 모두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릴 텐데 대놓고 문제 구성을 해요.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구 단위계획,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지구 단위계획이 아닌 것은 어떻다? 생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셔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에 다 지구 단위계획을 깔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문에 뭐를 갖고 구성을 했었냐면은 바로 개발 제한구역 이걸 던져놓은 거야.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결과적으로 다 생략할 수 없다. 왜? 지구 단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단위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지구 단위계획이 아닌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결정고시라고 하는 것, 어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는 것이고요. 우리 법에서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등이 결정한다. 원칙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나중에 특히 용도 구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바로 예외적인 항목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계획 바로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 항목 해서 앞에서요 지구 단위계획은 겁나게 속도가 빠르다. 다 생략할 수 있다.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원래 도지 및 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하게 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로 지구 단위계획이라는 관리계획은 시장구수가 위반했을 때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도 지구 단위계획은 겁나게 속도가 빠른 관리계획 이렇게 뉘앙스를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에서 첫 번째가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이런 걸 공부하셨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바로 국토부 장관 위반한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용도구역 중에 첫 번째 항목이죠.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사실은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근데 그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예외가 있으니까. 바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관리계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 우리가 이제 용도구역 파트 다시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용도구역은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무조건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구야?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 나중에 용도구역 할 때 따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결과적으로 원칙에 해당돼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외적 결정권자, 특히 요 부분은 여기에서 출제를 하는 것보다는 주로 용도 구역할 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는 거예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이고,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등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도시군 관리계획, 소위 이제 입안해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를 한 다음에 지도에다가 이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형 도면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짧아서 정말 중요한 질문, 바로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요,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옆에 질문 보면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바도 있습니다. 요는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다음 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바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보 가겠습니다. 지금요, 지형 도면의 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되게 될 것이고, 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존에 이런 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전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기 전에 기존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건축 등을 하고 있던 사람, 공사에 착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바뀌어서 새롭게 건폐율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해서, 용적률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요. 기존 규제하고 지금 새로운 관리계획 규제가 강화됐을 때, 문제는 기존에 삽질 하던 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원칙은요,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시험은 예외가 출제가 되죠.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때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한 번 옳게 해서 답을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답을 뽑았었고요.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 받아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또 틀린 것을 고르셔서 답을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출제된 의도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전체 내용, 그다음에 법적인 지위, 그리고 입안과 결정 등의 과정을 쭉 공부를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바로 기득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뜨게 되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시가화 조정구역 떴을 때는 무조건 뒤에 뭐가 신고해야. 그래서 그 옆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언제 나왔었냐면은 19회 때, 24회 때 등 출제가 되는데, 한 번은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라고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9회 때 답을 뽑았었고요. 24회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 받아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기억할 것은 시가화 조정구역 뜨게 되면 경계하시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법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13년 동안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요 주제만 갖고 주구장창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지형도면 고시되면 효력 발생이 될 텐데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 작년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가 한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게 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소위 이제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계획의 주요한 내용,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로서의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 순서를 좀 바꿔서 그 앞에 가서 여러분 교재 5페이지인가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부터 먼저 가셔야 돼. 자, 중심축이 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관리계획의 기준을 삼기 위한 계획이 뭐가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기준을 삼기 위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이제 뼈대 잡아주셔야 돼. 그리고 광역도시계획보다 높은 계획을 가리켜서 국가계획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페이지 보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요. 별로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축이 되는 계획,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도시군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르고 싶을 때 도시군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취지는 그렇죠. 하나의 시 또는 군을 주로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르죠. 물론 아까 예외적으로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수립하는 경우, 위반하는 경우 있었지만 중심축은 일단 뭐라고요?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계획.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를 다루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나와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법적 지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거 관리계획 위에 뭐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위에 뭐가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공부할 때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관리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혹시 충돌하면 그때는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 그대로 끌고 오는 거야. 중심축을 기본계획으로 보게 되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충돌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혹시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다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충돌하면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요, 지금 이제 기본계획, 기본 법적 지위 라고 하는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수립 확정 또는 수립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관리계획은요, 입안해서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수립해서 승인 또는 수립해서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수립이라고 하는 거 입안과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확정 또는 승인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확인하게 될 텐데 뭐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항상 원칙 자 해서 수립이라고 하는 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관리계획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관할구역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서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토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원칙은 관할구역인데 인접식은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는 예외적 수립권자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법에 없는 말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자, 6페이지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다뤄질 거 인접시군을 포함한 수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리계획이 그랬습니다. 자, 원칙은 관할구역인데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바로 입안할 수 있다. 그럼 똑같은 구조야. 자,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둘 다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시골이란 말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자, 국토계획법에서 시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여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시골. 그래서 시골은 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외우셔야 돼. 시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서울, 경기, 인천을 부르게 되는 수도권이 아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변에 큰 도시 없어야 됩니다. 그걸 법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세 번째가
인구 10만 이하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되게 까다로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다시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그래서 만약 수도권이다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다 또는 인구 10만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각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살아 있습니다. 거꾸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때는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 나와 있어요.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국토교통부 장관 묶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앞에서 관리계획 위반 기준,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거, 또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모두 기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요 얘기 한번 했던 거 기억해 볼까요? 우리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그런데 이 기초조사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혹은 환경성 검토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이 기본 계획을 할 때도요. 소위 토지 적성 평가 등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뜸 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때 생각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 토지를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하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 등등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항상 예외죠. 기본적으로 자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 등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5년 이래 토지 적성 평가 등을 미리 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이게 27회 때 문제 어렵게 구성하면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괄호 넣기 문제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 5년간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뭐 13년치를 분석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숫자는 무조건 패스 실해야 돼. 숫자는 답을 뽑는 게 정말 4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예요. 자 그러면 숫자만 물어보고 싶을 때는 보통 괄호 넣기 형태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는 어떻다? 바로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아니야 해서 이렇게 길게 중간에 숫자 뽑아질 때는 따로 그것만 위해서 기억, 니은에 알맞은 것을 고르셔야 해서 이미 봤던 게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 자주 나와요. 근데 답이 안 되는 지문이고요. 굳이 출제를 하고 싶으면 괄호 넣기 문제로 5년, 기억 5년, 니은 5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죠.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회 때 최근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소위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이 5년이라는 숫자가 한번 지문 중에 하나 기억해서 하나 지문이 돼서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라고 했을 때 그 5년 기억, 니은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 파트에서 기반시설 제한할 때 5분에서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요거 관리계획 할 때 이미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그런 얘기죠. 해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괄호 넣기 숫자 중에서는 항상 답을 뽑지 않는다. 이게 기본 철칙이에요. 그리고 굳이 숫자를 꼭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괄호 넣기 형태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큰 쟁점 안 되고요. 간단히 정리할 거. 자, 우리가 아까 수립 시장군수,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건 뭐 외워봤자 직접 시험 문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스스로 확정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답 안 돼, 답 안 돼.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파트에서 외워야 될 쟁점 정리하면 첫 번째가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포인트. 자,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세 번째 쟁점. 시골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이렇게 세 가지 꼴 모두 같이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번째 기준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특이하게 뽑았던 거 5년마다 재검토하고요.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바로 토지 적성 평가 등 생략할 수 있다. 5년 숫자 가지고 27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기본계획 전부예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고요. 최근에 조금 출제빈도가 늘어나긴 했는데 한 2, 3년에 한 문제 뽑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이제 우리 3페이지부터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 요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도시 또는 군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행정구역이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원칙적으로 수립한다. 그런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요건을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건 또 기본계획과 또 다르게 무조건 수립하는 게 아니야. 지금 2002년도 이후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뭐 15년, 16년 한참 됐는데 문제는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금까지 딱 2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볼 것이고요. 혹시 국가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된다. 항상 법적 지위는 답은 안 되더라도 설령 안 되더라도 무조건 지문 하나 구성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개념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가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승인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광역계획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를 따지게 되면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한편 자,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관할구역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자, 서울에 서울시가 있고 그 옆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하고 그 옆에 있는 군포시를 묶고자 합니다. 그럼 둘 다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응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서울시하고요 과천시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건 소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이 광역도시계획 파트는 마치 말장난을 하듯이 맨날 광역시장은 끌고 들어와요.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광역시장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맨날 나오는 것이 광역계획권,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주거나 또는 나중에 논의가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의라고 하는 것,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포인트는 광역계획권, 즉 광역도시계획은 뭘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거 시험에서 특별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도 빤해. 여기서는 맨날 장난치는 게 이 광역도시계획 얘기할 때 절대로 광역시장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 또는 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과는 연관이 될 수가 있지만은 바로 광역도시계획과는 아무런 광역시장 관련이 없다. 시험 문제는 아주 도배를 해버립니다. 우리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시험 보러 오는 걸 대비해서 광역도시계획 할 때 맨날 틀리게 뽑는 지문의 전형이 광역시라는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 지위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 자,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충돌을 하게 되면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이 충돌하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하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충돌하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최근에 한번 답이 한번 됐던 적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근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수립권자 얘기가 주된 논의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우에서를 따져봐야 되죠. 즉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수립권자가 누가 되느냐? 원칙은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근데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요, 예외가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 보니까 누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물론 법조문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플러스해서 같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러면 항상 시험에는 뭐가 출제된다? 예외라고 하는 게 출제된다. 27회 때 답이 뭐냐면요,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도지사도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다라고 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 수립권자 누가 된다고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뜨는 건 뭐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지금요 26회, 27회 때 연속 뽑았던 것이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해서 26회에서는 옳게 뽑아서 답이 아니었었고, 27회 때는 옳은 것을 고르셔서 답을 뽑으셔서 도지사 어쩌고 저쩌고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답을 뽑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올 거다? 최대 어렵게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경우에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접근해 가실 때는 경우서를 다 따져서 분석을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오른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답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한편요, 시장수가 수립하면요, 한다기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이제는 어떻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기준 하면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리고 그 교재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 얘기 나와 있잖아요. 시장수가 수립하면 한다기엔 도지사가 승인한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그 중간에 이제 절차 나와 있는데 별 필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시험에 나오면 제가 교재에 다 분석을 해서 넣어놨는데 다 사이드. 절차 관련한 부분들은 다 사이드고요.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 수립 주기, 재검토 주기. 앞에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5년마다 재검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조항이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약간 응용한 것이 이제 이런 식이죠. 자, 기본계획 관리계획 각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광역도시계획은 10년마다 재검토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수립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 단계 더 응용했던 점은 19회 때 광역도시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아예 그런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주요한 출제 포인트 정리하게 되면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광역시장이 또는 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아줄 테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의의가 뭐냐 했을 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걸 가지고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뽑았었고요. 세 번째가 법적 지위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 국가계획
법규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바로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쟁점. 네 번째요. 바로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 수립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준 국토부장관. 그 외에 시장소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의 승인 등. 자, 그리고 비교해서 지금요, 이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스스로 확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심축으로 봤던 관리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거꾸로 이제 갔던 거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까지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용도 지역부터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